이게 최대인가요? 아, 이것 때문에 그래도 터지겠다. 잠깐만요. 내리고. 허용을 누르면 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애매해요. 허용을 하고. 네네. 네, 확인해서 지금 연결해서 테스트 중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되려나? 뒤에서 잘 들리는지 한 번만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되겠네. 그럼. 그러면은 이거를 끄고 이 삼 분 남았네? 화면이 혹시 아까 그 노란색이 많이 들어갔는데 노란색 좀 아마 다음 발표하시니까 특히나 선명하게는 안 되나요? 화면 선명도는 저기 지금 컨트롤하시는 부분이 그래요? 없고요. 노란색 많이 들어가서 되게 불편해 보이실 것 같은데 저는 뭐 그렇다고 치고 다음 분들도 그렇고 다 아까도 그랬었어요. 그렇게 느끼진 않았어요. 방금 전 발표는 그러셨었는데 제 건 모르겠지만 저희가 컨트롤하시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래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안 예뻐. 원래 파랑 푸딩딩한 색인데 이건 뭐야? 피곤하시구나. 시작할 시간이고 콜 오면 시작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색깔이 아마 다음에 발표하시면 아실 텐데 이 색이랑 저 색이랑 많이 틀려서 초록색이 네. 특히 색이 많이 들어가는 발표자분은 좀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러게요. 이따가 시간 지나면 네 알겠습니다.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상 녹화되어 있는. 네네. 마이크 전원만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그대로 받았었긴 했는데 네, 잘 되어 있는. 네. 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동을 할까? 화면 제 거 발표 화면으로 옮기나요? 아니면 첫 화면은 이걸로 쓰시는 것 같아서
이대로 발표하고 소개해드리면 알겠습니다. 백상으로 준비 완료됐으니까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네,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우님께서 구름 아래에는 어떤 일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크가 여기 있네요. 안녕하세요. 조은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주제는 제가 좀 무거운 걸 하나 갖고 왔는데 구름 아래에 있는 이런 애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애들이 과연 파이썬이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일단 구름이란 어떤 건지 혹은 구름이 어떤 기원을 갖고 있는지 그 탄생 배경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의 탄생 배경을 좀 살펴볼 생각인데요. 이 이야기를 단순히 기술적으로 설명드리면 재미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농장으로 비유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농장에는 3명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즉 엔지니어, 그리고 운영자, 그리고 개발자가 있습니다. 한 농장이 있습니다. 이 농장에서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이 농장에 있는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리고 땅을 개간하고 잘 농작물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운영자는 농작물을 심고 농작물을 가꾸고 그리고 농작물을 수확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발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여기 개발자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개발자 같은 경우는 벌레를 잡고 그리고 운영자가 그 농장을 잘 운영할 수 있게 툴을 개발하는 일을 합니다. 이 농장이 1개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럼 농장이 만약에 4개가 되면 어떨까요? 그에 맞게 운영자, 그리고 엔지니어, 개발자가 추가되게 됩니다. 농장이 16개가 되면 그에 맞게 추가가 되고 64개, 256개가 되면 수많은 엔지니어, 그리고 운영자, 개발자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때 제가 우선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제가 우연에 의한 산물로 어떤 인물과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대농장의 주인은 고민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수많은 엔지니어와 운영자와 그리고 개발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나에게 더 많은 돈을 벌어줄 수 있지 않을까? 너무 많아서 이게 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대농장 주인은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은 운영자와 개발자를 공용 풀에다 넣고 필요할 때만 가져다 쓰는 방식을 해야지. 그러면 각 농장이 굉장히 많은 곳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직접 가지 않게 드론 같은 서비스를 개발해야겠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드론 같은 서비스를 개발하려면 더 많은 수의 개발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농장 주인은 개발자를 더 충원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개발자가 더 진보된, 더 효과적으로 자동화로 운영할 수 있는 드론을 개발합니다. 농장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효율적인 농장을 보호하니 운영자를 잘라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자를 대폭 감소시킵니다. 결과적으로는 대농장 주인은 어느 정도 만족을 합니다. 왜냐하면 10명의 인원이 줄어서 그만큼 돈을 더 벌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런데 대농장 주인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농사를 1년 365일 짓는 게 아니니까 농장들이 놀게 됩니다. 이 노는 농장들에 대해서 계속 놀리면 어쨌든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박탈당하는 거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간의 소문에 특용작물, 사람들이 별로 개발하지 않고 그러는데 특용작물이라는 거를 개발할 수 있는 특수한 기술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농장을 빌려주고 이 농장을 빌려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즉 대업 사업을 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가능했던 이유는 그동안 개발자들을 열심히 굴려서
자동화가 가능하고 어느 곳에 있는 농장이라도 접근해서 심고 수확하고 운영하는 것이 전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용작물 농사꾼들을 이런 곳에 배치하여 대여업으로 돈을 벌게 됩니다. 그래서 대농장 주인은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좀 욕심이 있어 보였던 이 대농장 주인도 모르는 세상이 있습니다. 즉 제가 오늘 설명드릴 구름 아래 존재하는 엔지니어의 세상입니다. 저는 출신이 엔지니어이고 그래서 제가 엔지니어 출신으로서 파이썬으로 어떤 것을 했는지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사실상 만들어 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왼쪽에 있는 그럴듯한 파이썬으로 굉장히 훌륭한 그런 걸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지금 개발자분들이 만드시는 그런 것들 있죠. 근데 사실 제가 개발자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현재 존재하는 툴을 다소 개선하는 정도 그리고 조금 더 기능을 추가하는 정도로밖에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자분들 특히 이곳에 많이 계시는 그분들의 도움을 받는다면 더 많은 툴, 더 좋은 툴을 개발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의 목적은 제가 만든 결과물을 공유를 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모티베이션을 받으셔서 아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네 이 정도가 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툴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술이 쓰였고 그리고 어떤 부분을 개선을 했는지 그 부분을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총 3개의 데모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더널라이저라는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이 개발자시라면 이더널라이저를 들어보신 적도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더널라이저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예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개발자분들이 어느 정도 보신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이어샤크라는 툴입니다. 와이어샥은 어떤 툴이냐면 패킷을 캡처해서 패킷을 분석하고 그러는 툴입니다. 리눅스에 만약에 익숙하시다면 TCP 덤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TCP 덤프도 패킷을 캡처하고 그에 따라서 분석을 하는 툴이죠. 이더널라이저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장치 안에 내장되어 있는 와이어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엔지니어가 이 툴을 사용할 때 어떤 점이 불편했을까요? 엔지니어들은 이 툴을 사용할 때 이런 점들이 불편했었습니다. 우선 각각의 장비마다 옵션 값이 틀립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특정 조건을 걸어서 무언가를 잡고 싶은데 그 옵션 값들이 장비마다 틀리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장비를 사용할 때는 이 옵션을 쓰고 저 장비를 사용할 때는 다른 옵션을 써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저는 항상 이거 할 때마다 매번 웹페이지를 열어서 제가 원하는 장비를 찾고 옵션을 찾아서 매번 이것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 낭비가 발생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더널라이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내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허용된 범위 내에서밖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아웃풋 받는 파일 이름이 지정된 이름으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지정된 이름으로밖에 나오지 않게 되니까 파일 이름을 나중에 확인을 했을 때 이게 언제 생성됐더라? 그리고 이게 어디서 했던 장비에 국한된 거였더라?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때그때마다 기록을 찾아야 되거나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이름을 쓸 때 장비 이름이나 시간을 함께 기록한다면 나중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파이썬을 통해서 구현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1번, 2번 같은 경우는 사실상 파이썬으로 쉽게 가능합니다. 3번도 사실 개발자 입장에서는 쉽겠지만 시스템 네트워크 엔지니어에서는 조금 레벨이 있는데요. 스레드를 통해서 처리했습니다. 이것을 문제 상황의 전과 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스레드로 처리되었는지는 이후에 그림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고 1번, 2번을 처리한 것 같은 경우는 1번, 2번을 처리한 경우를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은 아마 개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다고 느껴지시겠지만 장비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 따른 옵션 값들을 화면에 출력하고 그냥 1, 2, 3 이런 식으로 선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2번은 데이트 함수와 현재 제가 출력값을 받는 것을 추가해서 아웃풋에 붙이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3번은 다음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스레드로 처리했다고 하는데
기존의 이더널라이저는 왼쪽 상단에 보이는 것처럼 계속 패킷을 캡처합니다. 패킷을 쭉 캡처하다가 문제가 발생했다는 로그를 받으면 스레드를 통해서 이더널라이저를 하나 더 실행합니다. 굉장히 간단하고 구조상으로는 쉬운 표현이지만 시스템, 네트워크, 엔지니어 관점에서 어려운 일입니다. 개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쉬운 일이지만요. 이 부분이 혹시나 바로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데모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데모를 구성하는 일단 토폴로지를 보고 그 다음에 좀 더 추가적으로 실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보이시는 내용은 제가 짠 파이썬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창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은 1초마다 캡처된 로그가 증가를 하는지, 그리고 새로 이더널라이저로 스레드를 통해서 생성된 캡처 파일이 보이는지를 확인하는 창입니다. 이 부분은 리눅스에 있는 와치를 사용해서 1초에 한 번씩 리프레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왼쪽 하단 같은 경우는 어쨌든 로그가 발생했다는 것을 인지를 해야 하는데 그 로그를 임의로 생성할 수 있는 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단계에서 생성된 로그를 이더널라이저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패킷 캡처가 생성되었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창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밑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리눅스 서버인데 여기서는 트래픽, 즉 패킷을 N9K, 즉 여기 3개에 있는 스위치는 하나의 덩어리이고 쉘을 3개 연 것일 뿐인데 이 N9K 스위치에다가 패킷을 전송할 리눅스 서버입니다. 제가 그동안 구두로 설명해서 사실 엄청 지루하실 거고 지금 제가 격월 세미를 사실 전에 진행했었는데 그때는 되게 서로 되게 호응하는 분위기였는데 지금 되게 조용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음악도 준비를 하고 시뮬레이션도 직접 다 녹화를 했습니다. 한번 이걸 보시면 좀 더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음악이 다소 작은 편이네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N9K가 세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밑에는 리눅스 서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에서 일단 패킷 캡처되는 내용이 있었는지, 패킷 캡처된 디렉토리가 생성됐는지 확인해 볼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무것도 생성된 것이 없습니다. 생성된 게 없다고 확인을 하고 왼쪽 상단으로 이동을 해서 저희가 패킷 캡처할 인터페이스를 확인합니다. 저는 관리 인터페이스인 MGMT0라는 인터페이스를 선택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네트워크 OS, 네트워크 운영체제입니다. 그래서 명령어가 다소 틀리게 느껴지시는 겁니다. 어쨌든 IP를 1080에 10에 131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성한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나면 제가 모니터링할 내용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제 이름을 입력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빠른 인지를 위해서 1초 단위로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이더널라이저를 화면에 표시하고 따로 쓰거나 아니면 파일로 저장할 수 있는데 저희는 확인을 해야하기 때문에 파일로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조건을 걸어서 캡처할까라는 옵션을 줘야 되는데 저희는 IP와 호스트 이름을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IP는 기존의 관리 IP 주소를 입력하여 그쪽에 들어오는 패킷을 캡처하도록 설정합니다. 자, IP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터를 누르게 되면 이 캡처 파일이 저장되는 위치가 확인이 됩니다. 기존에 오른쪽 위에서 보셨던 그 위치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패킷이 캡처된 파일이 생성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오른쪽 위에서 ls 명령으로 확인을 합니다. 새로 무언가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정확히 보이진 않지만 지금 무언가 생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고 나서 1초 단위로 계속 이 패킷의 상태를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watch 명령어를 사용해서 1초 단위로 현재 그 디렉토리에 있는 내용이 증가되는지, 변화가 있는지, 혹은 다른 게 또 생겼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금 1초 단위로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변화가 별로 없어서 보이지 않죠? 그래서 저희는 변화를 만들 겁니다. 오른쪽 밑에서 리눅스 서버에서 아까 트래픽을 만든다고 했던 리눅스 서버에서 픽 명령어를 사용해서 0.1초 단위로 8바이트의 패킷을 N9K 관리 인터페이스에 보낼 것입니다.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금 오른쪽 상단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패킷이 캡처되어
용량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약간 지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11메가가 넘어가게 되면 용량 제한 때문에 오버라이트 하게 됩니다. 오버라이트가 되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저희는 기존에 모니터링 하려고 했던 로그를 임의로 왼쪽 하단에서 입력할 것입니다. 로gin이라는 명령인데 네트워크 스위치의 히든 명령어입니다. 입력하였습니다. 무언가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마도 빠르게 지나가서 확인이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녹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깃이라는 명령을 입력하자마자 왼쪽 상단에는 디텍션 했다는 메시지가 나고 오른쪽 상단에는 스레드를 통해서 새롭게 캡처된 것이 나왔습니다. 이로써 기존의 그림에서 그 선이 위아래에 있었던 걸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전에 있던 패킷 캡처와 후의 패킷 캡처가 발생함으로써 로그가 발생하는 시점에 전후 데이터를 모두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패킷 캡처는 11메가에 도달하면 자동적으로 종료되게 됩니다. 첫 번째 패킷 캡처를 계속 진행했던 비포 같은 경우는 11메가에 도달해서 종료가 되었고요. 이후에 생성된 것도 11메가에 도달하면 종료될 것입니다. 종료가 되었네요. 그러면 저희가 패킷을 캡처했으면 이것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검증을 해봐야 합니다. 제가 잘못 짰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검증을 하기 위해서 이더널라이저에 내장되어 있는 read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캡처한 패킷이 정상적으로 캡처되었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리눅스 서버는 134번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N9K 1번 같은 경우는 131번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34번에서 131번으로 ICMP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보낸 것을 캡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핑은 ICMP를 사용하니까요. 두 번째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도 제가 네트워크 장비를 이용해서 하였습니다. 네트워크 장비의 구성 정보 파일을 자동으로 백업하고 비교하는 것인데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여기 개발자분들이 역시 많기 때문에 구성 정보가 뭐야? 뭐 하는 거지? 라는 물음표가 있는 걸로 저는 예상하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화면인데요. 구성 정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생각을 해봅시다. 집은 말고 네트워크 스위치라는 장비가 고장이 났습니다. 얘는 하드웨어니까 언제라도 고장날 수 있습니다. 고장이 났으면 새 장비를 받았죠. 그러면 기존에 백업해둔 구성정보 파일을 그대로 거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기존에 있는 거랑 똑같이 동작합니다. 뭐 운영체제에 굉장히 많은 커널 파라미터, 많은 설정들 이걸 이미지 백업해서 넣는 거와 유사하게 단순히 텍스트 파일을 그대로 네트워크 스위치에 올려서 다시 껐다 켜기만 하면 이게 모든 것들이 적용돼서 동작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구성정보 파일은 굉장히 중요한 파일입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백업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어떤 점이 불편했을까요? 네트워크 엔지니어들에게는 이런 점이 불편했다고 합니다. 주기적으로 백업을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써서 주기적으로 단순하게 백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변화도 없는데 백업을 하게 되면 시스템에 있는 트래픽 아니면 어떤 자원을 쓰게 되니까요. 그 외에 그렇다면 임의로 사람이 가서 하는 건 어떨까요? 역시 사람이라는 아주 중요한 자원이 소모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게 백업이 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꼈었습니다. 그리고 1번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스위치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사용했을 때는 파일 이름을 따로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을 사용해서 따로 파일 이름을 나중에 찾아보기 쉽게, 기억하기 쉽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변경사항이 발생을 했으면 이것이 언제 어떻게 변경사항이 발생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은데 네트워크 스위치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방금 있던 구성정보 파일을 따로 아웃풋해서 다른 곳에서 확인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이런 불편함들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해결했습니다. 역시 익숙하지 않은 EEM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EEM을 풀어서 설명하면 Embedded Event Manager라는 약자인데 네트워크 시스코 장비 안에 내장되어 있는 이벤트 관리자입니다. 즉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 이벤트에 따라서 정해놓은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 자동으로 파이썬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파이썬이 특정 리눅스 서버에 백업하도록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동작한다면 사용자가 신경 쓰지 않고 누군가가 구성 파일을 변경을 했을 때 항상 리눅스 서버에 백업되게 됩니다. 그리고 diff를 사용해서 리눅스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비교를 하여 어떤 부분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역시 실제 예제로 보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제도 준비하였습니다. 실제 예제를 보기 전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N9K, 즉 네트워크 스위치 세대를 왼쪽에 3개의 창에 만들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 구성 정보가 백업되는 곳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리눅스 서버가 백업 파일을 가지고 보기 좋게 정렬하고 보기 좋게 보여진 것을 선택만 하면 어느 부분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어떻게 동작하는지 볼까요? 자, 설명드렸다시피 왼쪽에 3대의 네트워크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리눅스 서버가 있습니다. 긴장했는지 마우스가 바로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네, 의도한 겁니다. 그리고 왼쪽 상단에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서비스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인 설명을 변경을 합니다. 제가 이거를 작성하던 시점이 7월 27일이다 보니까 나중에 비교 파일을 볼 때 7월 27일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스위치 2번의 설명 파일도 변경합니다. 네트워크 2번 스위치에 1/1번에 들어가서 설명을 파이콘 2017 샵2라고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리눅스 서버에 들어가서 잘 백업됐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백업 파일이 존재하는 스위치들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저희는 1번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백업된 7월 27일 그리고 기존에 백업된 5월 27일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diff를 통해서 이 부분이 변경되었구나. 저희는 인터페이스 설명 부분을 변경하였기 때문에 인터페이스의 설명 부분이 변경된 것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번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번은 어떨까요? 2번도 정상적으로 동작할까요?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명령어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 스위치를 선택합니다. 저희가 7월 27일 날 백업이 된 거기 때문에 최신이, 그래서 4번과 5번을 선택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 작성한 파이콘 2017 샵2가 보여집니다. 1번과 2번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한 번도 백업한 적이 없는 3번은 어떻게 동작할까요? 따라서 3번의 구성 정보 파일을 변경해 볼 겁니다. 지금까지는 서비스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얘기했던 인터페이스 1번을 변경을 하는데 다른 부분도 정상 동작하는지 버추얼 터미널 쪽의 구성 정보를 변경하겠습니다. 3번도 정상적으로 백업이 되었을까요? 실행해 보면 기존에 보이지 않던 1번과 2번에서 보이지 않던 3번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 정보 파일을 누군가가 변경을 시도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중앙 서버라고 불리는 곳에 저장하고 추후에 비교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게 마지막인데 서버의 접속 단계를 줄이자. 아마 서버라는 이름이 여기 익숙하신 분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접속 단계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건지 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접속 단계라는 거는 관리자는 지금 눈에 보이는 네트워크, 서버, 그리고 L4 방화벽 여러 가지 장비들을 다 관리합니다. 그러면 이 관리자들이 서버의 운영체제를 접속을 할 때는 오른쪽과 같은 콘솔에 가서 키보드를 치고 화면을 보면서 합니다. 혹은 웹을 통해서 가상 모니터를 보고 작업하게 됩니다. 그럼 이 가상 모니터를 띄우는 단계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우선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길게 진행됩니다.
일단 IP를 웹 브라우저를 띄우고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비공개로 설정되어 있다고 안전하지 않음에 대해서 동의하게 만듭니다. 그러고 나면은 관리 페이지가 뜹니다. 그러면 여기서 유저 이름과 암호를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에 로그인이 끝나고 나면 런치 KVM 콘솔이라는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자바 웹 스타트 파일을 다운로드, 자바 버전이 1.06 이상이어야 된다는 경고창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면 자바 웹 스타트 파일을 다운로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역시 동의하게 합니다. 자바 웹 스타트 파일이 다운로드 되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아직 몇 단계가 더 있는데요. 다운로드 받은 자바 웹 스타트 파일을 실행하게 되면 역시 보안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 것에 동의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자바 웹 스타트 파일이 실행하는 자바 파일에 대해서 자기가 모르는 거라고 시스코 버추얼 KVM 콘솔이라는 것을 실행하는 것에 역시 동의를 누르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인데 이 웹 주소가 신뢰할 수 없다고, 인증서가 없다고 이거에 대해서 다시 또 동의를 요청합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겨우겨우 가상 모니터 화면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저도 이걸 매번 하면서 답답하다, 좀 괜찮은 방법이 없을까 하고 생각하던 중에 이거에 대해서 개발을 했던 것이 오늘 발표 중에 하나입니다. 즉, 제가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개선하고 개발을 했냐면, 일단은 원격지 접속을 위해서는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파라미코 모듈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IP나 ID나 암호를 기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컨피그 페이저를 통해서 IP 그리고 유저 이름, 암호를 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이는 UCSM SDK는 아마 여기 있는 분이 한 분도 모르실 텐데 시스코에서 제공하는 파이썬 모듈입니다. 즉 방금 전에 보셨던 가상 모니터 화면을 띄우기 위해서 시스코에서 제공하는 파이썬 모듈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만 사용해도 동작은 합니다. CLI에서 파이썬 명령어를 통해서 말이죠. 그러면 누가 쓸까요? 저도 안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GUI를 만들고, 그리고 윈도우에서 실행하도록 EXE로 패키징하였습니다. 그때 사용했던 패키징 프로그램들이 pyqt 그리고 py2exe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이게 결과 프로그램인데요. 굉장히 투박하고 이상하게 생겼지만 동작은 합니다. 네, 기능에만 충실한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디자인의 능력에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IP와 ID, 패스워드 같은 것들을 입력하고 그에 따라 접속을 누르면, 혹은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실제 방금 전에 보셨던 10단계 중에 9단계를 정확하게는 수행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단계가 줄었다고 했는데 그 과연 얼마나 줄었는지 실행하는 것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프로그램에 필요한 부분들과 실제 실행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행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보셨던 아이디와 암호 그리고 이미 입력된 것들이 있는 화면이 보입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주소는 믿을 수 없어라는 경고창이 나오고, 이 믿을 수 없어에 대해서 동의하게 되면 가상 모니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즉 3단계로 처리가 되게 되는 것인데요. 10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가 됩니다. 단계는 줄었지만 이게 얼마만큼 시간이 줄었는지는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데모를 시간이 얼마나 줄었는지로 검증할 예정입니다. 그 전에 데모에 사용되는 장비를 약간 설명을 드려야 데모가 이해되기 때문에 데모에 사용된 장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이 10단계 정도 이루어진다는 것은 왼쪽에 보이는 렉 서버를 이용할 때 렉 서버의 관리 페이지를 접속하는 것에 따라서 10단계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데모에서는 블레이드 서버도 사용할 예정인데, 블레이드 서버의 이름은 1/1 혹은 1/3, 1/5 이런 식으로 위치에 따라서 이름이 불려지게 됩니다. 앞에 있는 1은 큰 철 깡통을 의미하고, 뒤에 있는 1, 3, 5, 7, 8 같은 경우는 서버의 위치를 의미합니다. 추후에 데모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마나 단축되었는지 실제 데모를 볼 차례입니다. 밑에 초시계를 실행하고 렉 서버의 관리 페이지 주소를 입력을 합니다. 관리 페이지 주소가 바로 뜨지가 않습니다. 이게 왜 뜨지 않냐면 캐시 정보가 없어서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하면서 캐시가 이렇게 중요한지 처음 알았습니다. 네, 웃으시지 않네요. 제가 정답을 재미없게 하나 봅니다. 그리고 이 유저 이름과 패스워드를 입력하게 되는데 이 부분도 바로 뜨지 않습니다. 역시 캐시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참의 시간이 지나 관리 페이지가 뜨게 되면 이전에 보셨던 런치 KVM 콘솔이라는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자바 버전이 얼마 이상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띄우고 그 다음에 자바 웹스타트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것을 실행합니다. 그러면 몇 가지의 보안 사항에 대해서 다 동의한다고 체크하고 나면 그 다음에 비로소 이전에 보셨던 가상 모니터 화면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가상 모니터 화면을 보는데 1분 6초가 걸렸습니다. 즉 66초가 걸렸다는 말이죠. 그럼 파이썬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파이썬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그리고 제가 접속할 IP를 더블 클릭하고 그리고 나서 못 믿을 주소라는 것을 동의하고 나면 방금 보셨던 가상 모니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즉 시간상으로 보면 얘는 13초가 걸렸습니다. 기존에 66초가 걸렸고요. 53초 정도의 시간이 절약된 것입니다.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서버들도 접속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요. 다른 서버는 윈도우 10이 설치되어 있는 서버입니다. 제가 윈도우 서버나 이런 걸 준비 못해서 윈도우 10 서버를 준비하였습니다. 윈도우 10이 설치되어 있는 서버입니다. 정상적으로 방금 작성한 파이썬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블레이드 서버를 볼 차례입니다. 시작하고 블레이드 서버 관리 페이지 주소를 입력합니다. 이번엔 캐시가 있어서 빠르게 진행됩니다. 유저 이름과 암호를 입력하고 나면 관리 페이지에 실제 동작할 수 있는, 실제 저희가 접속할 수 있는 서버가 있는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저희는 1/1을 접속할 것입니다. 더블 클릭하면 자바 웹스타트 파일이 실행되고 그리고 이 주소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동의하면 그 다음에 가상 모니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완벽하게 가상 모니터가 뜨는 시간을 측정하려고 합니다. 48초가 걸렸네요. 웹을 통해서 블레이드를 보는 데는 48초 걸렸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어떨까요? 띄워진 프로그램을 바로 사용하겠습니다. 등록해놓은 관리 페이지 주소를 더블 클릭하고 거기에 맞는 서버 정보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럼 저희는 1/1을 더블 클릭하고 자바가 시작되고 이 주소가 신뢰할 수 없음을 동의하게 되면 그 다음에 가상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가상 페이지가 뜨는 시간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약간 버퍼가 걸렸네요. 저희가 33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캐시를 고려해서도 15초라면 충분히 의미 있는 데이터가 될 것입니다. 다른 블레이드 서버들도 정상적으로 접속되는지 기능 테스트를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1/5번을 접속하겠습니다. 제가 기존에 접속한 기록이 있어서 화면이 화사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서버 중에서 가장 메모리가 많은 192기가가 갖고 있는 1/3번을 접속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정상적으로 접속이 되네요. 얼마나 만족하셨는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지금 3가지 데모가 좀 재미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세션을 위해서 좀 요약까지는 아닌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 혹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던 이 총체적으로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자본가를 웃게 하자고 하고 싶습니다. 처음에 보셨던 이런 대농장주, 대자본가들을 말이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만족시키거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웃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보셨던 엔지니어 툴, 엔지니어의 도구, 엔지니어의 생산성 향상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걸 하자고 할까요? 왜냐하면 아무도 하지 않은 일, 누구도 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명예를 얻을 수 있고, 또한 이게 생산성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분명히 회사에 이익이 된다면 경영진, 대농장주, 그리고 자본가들에게서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논리적인 비약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네트워크 장비와 서버는 지금 뒤에서 이제 그 책을 판매하고 계신 위키북스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인데 오늘 엔지니어를 위해서 도구를 개발하고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약간 이것에 대해서 좀 감흥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름 아래에서는 어떤 일인지의 조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 주신 조언님 감사합니다. 질답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가운데 있는 마이크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역시 개발자 그룹이라 없구나. 아까 혹시 스위치 OS에 네. 그거를 실무 장비 아니고 가상으로 하신 거잖아요. 실장비입니다. 실무 장비. 네. 혹시 그거를 가상 운동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시스코에서 교육에 가까운 목적으로 VNX OS를 제공하고 있기는 한데 제가 모든 쓴 지금 장비는 다 시스코 장비인데 그거는 파트너나 아니면 시스코 본사 직원만 사용할 수 있어서 아마, 그리고 그 VNX OS는 지금 아실지 모르겠는데 관리 네트워크는 살아있는데 데이터 네트워크는 죽어 있습니다.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시스코 말고 주니퍼나 다른 벤더가 다른 장비에 대한 혹시 제가 시스코의 디펜더시가 되게 심했던 사람이라서 다른 장비는 죄송합니다. 잘 모릅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세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조언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얘는 버려도 되는데. 야, 나는 이제 놀아도 된다. 야, 다음 시간이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모든 부담이 이제 역시 관리자 그룹이라 관리자 세션이 진짜 사람이 많구나. 하하. 예, 말씀하세요. 네. 신입사원 그리고 운영 네네. 네네. 제가 내려갔습니다. 위에서 내려보는 모양이네. 노트북도 갖고 와야겠구나. 네, 감사합니다. 고철을 버려야 되니까. 네. 저거를 네. 그냥 사회성 코드를 OS에 올려서 실행시키신 네. 거잖아요. 네네. 근데 운영할 때도 그런 거 그냥 제가 만든 코드인데 올려서 돌려도 되는 건가요? 서비스 임팩이 별로 이제 CPU를 잘 많이 사용하는 게 아니면, 기본적으로 요즘 네트워크 스위치는 CPU가 워낙 빠방하니까 웬만하면 서비스 영향을 안 줄 텐데. 이런 그런 위험도 위험도는 각각 고객사에서 따로 POC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시스코에서도 직접 그거에 대해서 관여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신 코드가 버그성으로 동작한다, 난 파이썬 제대로 짰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케이스를 진행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웬만한 프로그램이 그렇게 CPU를 정말 엄청 잡아먹을 만한 것들이 거의 없을 텐데. 네. 그리고 따로 모듈을 쓰실 수 있는 게 없어서. 네네. 다 쌩. 다 생으로. 거의 다 생으로. 네. 외부가 연결되어 있으면은, 모듈은 따로 뭐 해가지고 올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파이썬 모듈 같은 거? 아니요, 파이썬 모듈도 내장되어 있는 것들만 다 생으로.
해보고 싶긴 한데 네. 잘 모르겠어요. 네트워크 스위치에서 기존에 있는 명령들 있잖아요. 걔들도 랩을 뜯어보면 파이썬 명령이 엄청 많거든요. 어쨌든 그 네트워크 스위치에서 나오는 아웃풋을 가공해서 제가 필요한 액션들을 이렇게 드래그하는 방식 정도? 그 정도까지 쓰는 것까지가 제일 무난할 것 같아요. 그럼 서비스 임팩트 거의 없을 거고. 그리고 아까 처음에 보여주신 그 로그 리눅스로 이렇게 던지는 그런 거. 네네. 두 번째 걸? 두 번? 예. 앞에 키 다음 거. 네. 앞에 거는 스레드고 두 네. 번째는 네, EEM 쓴 거. 이거만 있어도 좋을 것 같은데. 예, EEM, 예, 제가 봐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예. 좀 있어 보이니까. 아, 별 말씀이요. 아, 참, 그리고 EEM은 CPU를 거의 안 써요. 걔가 이벤트가 발생하는 거를 이벤트에 있는 데몬에서 그 EEM 쪽으로 보내주는 구조라서 예, CPU를 안 쓰는 작업이거든요. CPU를 안 쓴다기보다 계속 그 두와일로 돌거나 와일로 도는 애가 아니라 이벤트에 있는 데몬이 이렇게 슈퍼 데몬이 보내주는 거잖아요. 네네. 아, 별 말씀이요. 세션 네? 저도 간단하게 질문 하나. 아, 예, 그러세요. 네. 저도 똑같이 엄청 한가합니다. ECS 똑같이 그렇게 접속 10번 접속 이렇게 불편하게 접속을 하고 있는데 그분은 깜짝 놀라긴